소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에듀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석 강사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 들어온 여러분들 6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비를 슬기롭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넘길 바랍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제시된 사건 이후 고조선에서 발생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에서 매번 나오는 그 패턴이죠. 고조선의 시기. 우리는 이제 위만조선 이전과 이후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고조선의 멸망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 이런 사실들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원봉 3년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고조선의 왕이 죽었구나. 그렇죠? 마지막 왕은 고조선의 우거왕이라는 왕이에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위만조선 이후에 등장했었던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또 고조선이 멸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조선을 멸망했었던 국가가 지금 이렇게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조선을 멸망시켰었던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의 한이라는 국가였었습니다. 중국의 한이라는 국가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삼았다.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죠.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사료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그게 뭐가 있냐? 낙랑, 진번, 인둔, 현도군 이렇게 4개의 군을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고조선 멸망 이전에는 8조법이 있었는데 이 8조법 8개를 60여 개 조로 증가시키면서 고조선의 지역을 식민 통치하는 풍속이 각박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찾아보자. 1번에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 보급이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철기 문화가 중국에서 유입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위만의 집권 이후, 즉 위만조선 이후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 이렇게 하게 돼요. 청동기 보급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한반도 남부의 철기 문화 보급이 확산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멸망한 세력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막 진출할 거니까요.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철기로 바꾸면 맞을 수 있어요. 2번, 연의 징계 침입으로 중심지가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연나라 징계, 연이라는 국가와 대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고조선이 대립했었던 당시 한나라 이전에 있었던 국가죠. 위만조선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위만조선, 위만의 집권 이전에 고조선은 연과 대립을 했었고 연의 침입으로 결국 고조선은 중심지가 만주 일대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위만조선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이 정답이지요. 한사군이 설치되고 60조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겁니다. 4번,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친국사의 중개무역을 하였다. 중개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한과 대립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한이 침입해서 멸망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4번은 요 사료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고조선 멸망 이후에 3번 이렇게 답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인가? 그가 연못가를 지날 때 호련히 신이 나타나 묻기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지금 그리고 또 고구려, 백제 두 나라가 변경을 차례로 침략하는 등 왜국의 노략질이 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는 고구려 사람도 아니고 백제 사람도 아니겠죠.
그래서 밑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본국에 돌아가 9층 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하고 주변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 9층 탑을 세우면은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9층 탑을 세운다면은 주변 국가들이 복속할 것이다. 이런 믿음에서 건립했었던 탑이 있겠죠. 신라의 9층 탑이다라고 하면은, 자, 고구려 백제가 아니니까 신라의 9층 탑이다라고 하면은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죠.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는 것을 건의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겠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라의 자장이라는 승려예요. 신라의 자장이라는 승려는 바로 두 가지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이 신라의 자장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황룡사 9층 목탑을 건의하게 됩니다.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죠. 황룡사 9층 목탑은 파생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건립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목탑을 건립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복속한대요. 즉, 이 목탑을 건립하면은 우리 국가가 침입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주변 국가를 제압할 수 있다. 불교 믿음으로 지금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호국 사상이다. 호국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황룡사 9층 목탑은 호국 불교 성격이 강하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층 탑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다? 자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자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신라의 오교가 있습니다. 그 오교가 이겁니다. 여기다가 보시면, 자, 오교는 불교 교종의 5개 종파를 의미합니다. 예, 5개의 불교 종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만들었었던 승려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 오교는 이렇게 됩니다. 열반종 보덕이라는 승려가 개창하게 되고요. 계율종, 바로 자장이라는 승려죠. 지금 여기 나온. 그 다음에 법성종, 원효지요. 법상종, 의상이에요.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요거를 지우고 화엄종이죠. 그 다음에 법상종, 바로 진표. 예, 이렇게 된다. 그래서 5개를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외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뭔가 조금 그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을 본 거야. 예, 그래서 이 외국인 부부가 조금 어눌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얄보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 계장님이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스케이트 이상화 선수 있어요. 이상화 선수가 뭔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진상을 부리셨나 봐. 그래? 외우자고 하는 얘기지. 그지? 열보 계장님이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상화 선수가. 예. 진상 부렸대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외우자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5가지를 다 알아두시라. 자, 그러면 답이 뭐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당해 유학하 돌아가 계율정을 정립하였다. 예, 자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에 화랑도의 규율인 세속 5개를 지었다. 이는 원광법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무예가를 짓고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였다. 이는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었던 원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번 왕권 전쟁을 뒷받침하는 화엄 사상을 강조하였다. 의상대사의 활약이지요. 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장을 골라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주신 왕대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은 또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그가 돌아와 왕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는데요. 그래? 청해진을 만들어. 아는 게 나왔다. 청해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재요? 청해진. 그러면 누구야? 장보고죠. 근데 장보가 왕이 아닌데? 이 청해진을 만들 것을 지금 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왕 앞에 있는 그는 그러면은 장보고일 겁니다. 청해진은 장보고가 세웠었던 해상 기지를 의미하죠. 장보고는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근데 여기는 장보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보고와 관련되어 있는 왕을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 패턴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장보고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청해진 설치. 그리고 이 장보고는 장보고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 난과 관련되어 있는 왕이 신무왕이라는 왕이에요. 직접 물어보는 왕은 아니고 사료에서 그냥 등장만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기 전에 청해진 설치를 건의했었던 당시의 왕이 있으니 그 왕은 흥덕왕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두 왕을 기억하셔야 돼요. 흥덕왕이라는 왕에게 청해진 설치를 건의했었고 장보고의 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신무왕이라는 왕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왕은 흥덕왕이에요. 그럼 흥덕왕에 대해서 알아두실 게 있나? 지금 이 시기는 신라하대입니다. 흥덕왕을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이에요. 귀족들의 사치금지령. 사치금지령을 내렸었던 왕이 흥덕왕이라는 왕이다. 신라하대에는 우리가 왕의 업적이다 또는 이 왕이 했었던 일이다라고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아요. 신라하대 때에는 당시의 사회 모습이 어떤가? 진골 귀족들의 갈등은 어떤가? 왕위 쟁탈전은 어떤가? 농민 봉기는 어떤가? 후삼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주변의 그 왕 주변의 일들, 국내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왕 자체를 물어볼 때 등장하는 왕이다라고 하면은 원성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독서상품과를 시행했었던 왕이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흥덕왕이라는 왕은 사치금지령을 시행했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진성여왕이라는 왕이 있죠. 이 진성여왕이라는 왕 때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하기도 했었고 당시 애인이자 숙부였었던 위홍이 편찬했었던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었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국학을 태학감으로 계칭하였다. 이건 신라 중대입니다. 신라 중대의 경덕왕이라는 왕의 정책이지요. 2번에 각각 위홍이 향가집 3대목을 편찬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진성여왕 시기 신라 말대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웅주를 기반으로 김원창이 국호를 장안으로 하여 난을 일으켰다. 김원창의 난이죠. 김원창의 난은 지금 여기 나오는 장보고 조금 이전 사람이에요. 신라하대 앞부분이다. 왕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헌덕왕이라는 왕 때 있었던 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순서 나열 문제예요. 고려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시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금이 건국된 뒤 고려가 금을 4대 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지금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고려시대 지금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기억에. 고려가 금을 4대 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금은 여진이 세운 국가예요. 여진이 세운 국가인 금과 그 다음에 거란이 세운 이전의 국가인 요, 이 두 나라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진이 세웠었던 금이라는 이 국가가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가 이 군신관계를 받아들이면서 금을 섬기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의 내용은 4대 요구를 수락했었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였었던 이런 장면이고요. 이건 고려 중기 인종 때인데 바로 이자겸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자겸이 이런 지금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에서는
안 된다. 금을 정벌하자. 금을 정벌하자. 우리가 황제 칭호하자라는 서경파들의 주장이 이후에 있게 되죠. 자, 기억은 고려 중기 인종 이자겸 시기 때다. 자, 니은에 최충원이 봉사십조라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최충원 집권 시기겠죠. 최충원은 무신집권기 때 고려 후기 때입니다. 디귿 망이와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켰다. 자, 이것도 무신집권기인데요.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난들을 순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무신집권자가 지금 이런 집권자들이 있죠. 자, 누가 있는고 하니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이런 무신 집권자들이 있어요. 시기를 나누어서 파악하시라. 어떤 난이 있었냐? 자, 무신 집권 초반부에 있었던 난이다라고 하면은 김보당의 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위총의 난이 있었어요. 교종 승려들이 일으켰었던 난이 있더라. 자, 지금 이런 난들은 무신 집권 반대하는 이런 난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망이와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은 공주 명학 소에서 일어났었던 난이죠. 예, 수탈에 대항했었던 난이었었다. 경대승 집권 시기 때는 전주 관노들이 일으켰었던 난이 있었고요. 이의민 집권 시기 때에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있었습니다. 최충원 집권 시기 때 만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시정권 시기 때 삼국 부흥운동으로서 고구려 신라 백제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가장 많이 나온 건 만적의 난일 겁니다. 신분해방운동이죠. 노비가 일으켰었던. 망이와 망소의 난 특수행정구역이죠. 그 다음에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이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일으켰는데 신라 부흥을 표방하기도 했었던 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그 중에서 지금 최충원은 앞에 나왔었고요. 봉사 10조. 망이 망소의 난이 지금 디귿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를 파악할 수 있겠지요. 다시 여기로 가보시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중에서는 디귿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리을 보시면 사리머는 설치하고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사리머는 충선왕 시기 때 만들어졌었던 개혁기구입니다. 원 간섭기 때 여러 개혁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선왕 시기 때 있었던 사림원이라는 개혁기구, 그리고 충목왕 때 정치도감이라는 개혁기구,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기구, 이런 기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간섭기다. 그래서 기역이 고려 중기고요. 디귿, 니은 순으로 무신집권기, 리을이 바로 원간섭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제시된 가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 비로소 직관상관 각품의 이것을 제정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정하였대요.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을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고려시대 때 인품의 요소가 반영이 되었대요. 자, 고려시대의 지금 문제에 보니까 가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인데 인품이 들어가 있는 토지제도다라고 하면은 전식과 중에서 바로 시정전식과가 되겠죠. 자, 그게 지금 무슨 얘기였냐 하면은 고려시대 전식과라고 하면은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있었어요. 시정전식과가 경종 때, 개정전식과가 목종 때, 경정전식과가 문종 때 이렇게 있었죠. 자, 지금 이런 전식과들이 존재하는데 시정전식과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전 현직 관리들에게 관품과 인품을 바탕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개정전시과는 전 현직 관리들에게 인품의 요소를 빼고 관품만 고려하는 거죠. 경정전시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합니다. 관품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뭐가 있는 거다? 인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료가 조금 이상해요.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논하지 않는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건데 인품은 있는데 관품을 논하지 않는데요. 그죠?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료는 타 기출에서도 나온 사료인데 전시과 관련해서 이 사료는 인품을 가지고 등급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시정전시과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거는 사료에 약간 오해가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오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 고려사거든요. 고려시대의 역사죠. 그거 언제 썼어요? 고려사는 조선시대 때 쓴 거거든. 조선시대 때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이런 오해 여지가 있게끔 잘못 서술한 이런 사료의 오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는 사료예요. 분명히 이러고서도 분명히 궁금증이 있어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결국 뭐냐면은 요 앞에 부분은 그래 그냥 요 사료 자체가 좀 오류구나. 뒤에 인품 가지고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논하면 되겠구나. 바로 시정전시과임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정전시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 보시면 되겠다. 1번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하나여 지급하였다. 전시과는 전국 토지 대상입니다. 예, 경기지방에 하나여 지급했다라는 거는 고려할 때 과전법이에요. 틀렸습니다. 2번 18가로 나누어 직산관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직산관, 현직과 전직 관리들을 의미하죠. 한 외과가 없어졌다. 한 외과는 여기서 보시면 이겁니다. 한 외과가 이때 만들어지고요. 한 외과가 이때 없어집니다. 전시과에서 규정하지 못했었던 그런 관리들을 별도로 규정했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전시과에 모두 다 편입돼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한외과라는 건 시정전시과 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2번의 내용은 마지막에 있는 경정전시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관품과 인품을 병용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모순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게 지금 오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사색 공복은 그 이전, 시정전시과 시행되기 이전인 광종 때 제정된 고려의 공복제도를 의미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나누고 전시과 토지를 지급하게 된 거죠. 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전직관리에 대해서 토지 지급을 중단하고 수신전과 휴량전 면목도 폐지하였다. 요거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죠.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에 해당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 단서가 매향안이라고 있습니다. 매향이라고 있어요. 자, 이 매향이라는 단서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향나무를 묻었다라고 되어 있죠. 향나무를 매립했다. 그래서 지금 가라는 이름이 시작됐는데 뒤에 보니까 이들이 상여를 맺대요. 처음에는 매향을 하다가 이후에는 상여를 맺대. 바로 이게 뭐냐? 향도죠. 향도는 본래 불교 신앙 조직으로 출발했었어요. 불교 신앙 조직이었던 이 향도는 불교 마을의 불교 행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던 농민 자치기구였었습니다. 이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미래에서 부처가 오시면은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향나무를 땅에 매립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향도가 상녀를 매는 상두꾼의 역할로, 즉 종교 의미와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의미 노동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는 지금 뭐다?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예요. 자, 향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은 2번에 정답이 있네요. 본래 신앙, 이 신앙이 뭐다? 불교 신앙 조직이었었어요. 그런데 공동 노동 조직화 되었구나. 1번은요, 풍수지리 사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요. 3번의 향촌 사족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요거는 어디 있습니까? 요건 뒤에 있죠. 조선시대 때 서원의 기능이에요. 또는 유향소의 기능이에요. 여론을 수렴하는. 4번 최초로 농민주도 자치행정 기능을 수행한 조직이다. 자치행정까지 하진 않았죠. 그냥 농민 자치조직이야. 행정을 한다는 건 그 마을의 여러 무슨 그 행정 업무들을 결정한다. 요거는 어디 나오는 개념이냐면은 근대 시기 때 바로 동학 농민 운동에서 나왔었던 집강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가나 정책을 시행한 왕대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를 보니까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대요. 왕이 막중함을 염려해서 혁파하려고 했었어. 왕이 이거를 혁파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대요. 의정부를 없앨까 하다가 없애지 않았대. 이거는 태종 때 시행됐었던 6조 직계제입니다. 태종은 의정부를 없애려고 했었으나 없애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킬 겁니다. 태종 때 시행된 바로 6조 직계제입니다. 의정부가 관장한 거. 6조 직계제는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죠. 반면에 의정부 기능을 격상시키는 거는 의정부 서사제. 그거는 세종 때죠. 나의 사료가 보니까 의정부의 품위하고 의정부가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세종 때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된 모습이에요.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됐었던 게 태종 때 6조 직계제,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됐었던 게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이게 뒤에 다시 세조 때 6조 직계제로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죠. 그래서 가는 태종, 나는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는 태종인데요. 강희맹이 시흥지방의 농법을 정리하였다. 알아두셔야 되죠. 농서로서 금양잡록이라는 조선 초기의 농서예요. 자, 조선 초기의 농서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세종 때 농사직설, 그리고 성종 때 바로 뭐다? 금양잡록이다. 성종 때의 농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그려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모습이 기억이 안 나면 체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가운데 중국이 크게 있고요. 우리나라도 크게 있고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왼쪽에 그려져 있죠. 2번은 그래서 조선 초기의 지도인데 이게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3번 우리나라 고유한 사실을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진경산수화가 제작되었다. 진경산수화는 바로 언제냐?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죠.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대표적이죠. 우리의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했었던 조선 후기다. 근데 가나는 둘 다 조선 초기다. 틀렸습니다. 4번에 적신정치 잔재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사림 세력이 갈등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사림이 분화되잖아요. 강경파인 동인과 온건파인 서인으로. 동인과 서인이 분화됐었던 붕당 정치의 시작이죠. 그건 조선 중기 선조 시기 때 해당한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림이 짓고 난 이후에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중기의 모습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 왕 스스로가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왕이 스스로. 그 다음에 그의 사상은 일본에 전파되기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왕이 스스로 수양을 해야 된대요. 반대 개념 있죠. 현명한 신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왕이 스스로 성리학을 수용해야 된다, 수양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이황의 성학 10도예요. 반면에 현명한 신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의 성학 집요예요. 집요한 신하들 이렇게 하면 안 까먹겠죠. 일본에 전파됐다. 이황의 주 리론에 해당합니다. 이 이황의 사상이 일본까지 전파됐었다. 그래서 이황의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그리고 이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현실개혁 정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을 보셨어요. 바로 이황과 이의를 구분하는 성리학의 문제.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 제자들이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기호학파는 이이고요. 이황은 영남학파죠. 이 기호학파가 서인이 되는 것이고, 즉 이의 학파가 서인이 되는 것이고, 영남학파인 이황의 학파는 동인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인이 되겠죠. 2번 일반민을 도덕실천의 주체로 보았다. 일반민을 도덕실천의 주체로 보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마음에 곧 이치가 있다라는 조선 후기 때 정제두의 주장에 양명학에서, 자, 양명학은 심증리다.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거예요. 탐구하지 않아도 곧 마음에 이치가 있다. 그러니 모든 일반민들은 도덕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지. 3번 9번 장원급제에서 구도장원. 와, 진짜 이건 볼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시험에 경쟁률이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만 대 1인가 그래요.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이런 과거 시험에서 9번 급제했대요. 물론 그 과거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구이냐? 율곡 2에 해당하죠. 과거 시험의 신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성학십도 주자서 저료 등을 저술하였다. 자, 지금 4번의 내용이 이황이죠. 이황의 저서들. 반면에 이 같은 경우에는 성학지묘, 동호문답 이런 저서들 또는 뭐 경몽요결 이런 저서들을 지었던 사람이 이입니다. 이황과 이를 구분하시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옳은 것이다라고 하면 4번이 되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이 제작될 당시 경제 상황이래요. 자, 이 그림 한눈에 보고 딱 파악하셔야 된다. 이게 뭐냐? 인왕제색도예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진경산수화가 정선의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언제였었냐? 조선 후기다. 자, 조선 후기 때에는 그림으로서는 지금 이런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었던 풍속화로서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양의 그림 기법이 반영됐었던 이런 그림도 제작된다. 강세왕의 영통고립구도라는 이런 그림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화가 유행하기도 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언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조선 후기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지. 1번 보시면요.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등장하였다. 이건 뭡니까? 대동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정부에 필요한 공납품들을 이제 직접 구매하기 시작한다. 상공업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는 원인이 되지요. 대동법에 해당하는 내용. 대동법은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처음 시행돼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에 모내기법이 확산돼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모내기법과 이모작은 같이 가는 개념이다. 자, 모내기법 또는 이양법은요. 모를 옮겨서 심는 것이죠. 그리고 옮겨서 심기 전에 농사 짓는 거 이모작이다.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었던 건 조선 후기죠. 물론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고려 때인데, 고려 말인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 3번 객주나 여각을 중심으로 금융운송업 등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사상들이죠. 이들은 주로 포구에서 운송, 숙박, 중개, 금융 이런 업무들을 하며
돈을 벌었었던 대표적인 조선 후기 사상이다. 조선 후기 때에는 상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시기로 파악하셨을 겁니다. 4번 금은세용품 그릇 등 제조하는 소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때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향부곡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은 자 조선시대 때 오면은 모두 다 소멸되고 일반 군현으로 편입이 될 거예요. 차별받는 이런 지역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고려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소라는 행정 단위가 나오면은 반드시 고려라고 특정해 주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관련된 인물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농부한 사람보다 일경을 받아 점유한대요. 그런데 뭐 농부한 사람마다 튼튼한 사람 한 명 뽑아서 뭐 골라서 군인으로 삼고 세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유생으로서 처음 입학한 사람은 이경이래. 내사에 들어간 자는 사경과 병역을 면제한다. 그래요? 농부는 일경을 받고요. 유생은 이경을 받고요. 내사에 들어간 자는 사경. 이 사람 뭐 벼슬 받았나 봐? 사경이래. 그러면 사람마다 받는 토지가 다르네요. 사람마다 받는 토지가 다르네. 농부와 그 다음에 이 선비 양반들이 받는 토지가 다르구나.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토지를 나누어 주는데 신분 간의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적은 양을 주고 높은 사람은 많은 양을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신분 간의 차등이 있는 토지 분배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형원의 균전론을 의미하죠. 유형원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출처인 반계수록이죠.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라는 중농학파의 주장을 했는데 다만 신분 간의 차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주장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기억해 보니까 양반과 천민의 차별을 인정하였다. 이게 뭔 소리예요? 신분 간의 차등을 두는 것을 전제로 깐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조선 후기 실학자죠. 유형원은 실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간 차등 자체를 강하게 옹호하는 이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은에 산업공상은 직업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아니죠. 유형원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차별을 인정했었어요. 니은의 내용은 중상학파의 주장인 상공업자도 우대해야 된다는 거죠. 중상학파 유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청행해지는 국제 무역에 참여해야 된다. 상공업 발달, 무역 이런 것에 관심을 뒀던 중상학파의 주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서울 출신 박재갑니다. 리을. 자영농 중심으로 군사교육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자영농 육성이 목적이에요. 토지를 나누어 주자. 그래서 농민들이 내 땅을 갖자라는 것이 다만 신분 간의 차등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서 군사교육 제도를 정비하자라는 겁니다. 예. 군사제도, 의무 군사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토지 주고서 의무를 주는 거죠. 교육제도도 이에 연계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영농 중심으로 군사교육제도 요것이 바로 유형원의 또 다른 주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리을입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그들 실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요거는 사료를 몇 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한 일이다. 뭔가 좀 그들이 잘못했나 봐요. 어쩌다 조선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인에게 이용당했다. 그러면 일본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었겠지. 하지만 그것이 제일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겠구나. 지금 이거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정변을 일으키고자 했었던 갑신정변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갑신정변은 개화당 즉 급진 개화파 세력. 그들이 누구예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급진개화파들이 중심돼서 입헌군주의 수립을 목적으로 정변을 일으키죠. 근데 이 정변은 일본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일으키고자 했었단 말이지. 하지만 결국 3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들의 실패 관련된 내용은 갑신정변의 실패를 의미하고요. 이 그들은 바로 급진개화파 세력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이 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게 되었다.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으로부터, 그럼 청과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청과 군사적인 충돌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일본이 주도해서 이제 패전국인 청과 조약을 맺죠. 에라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일본에게 청이 배상금을 지불하며 그 다음에 1번의 내용이에요. 청으로부터 요동반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해당합니다. 2번, 개혁 추진을 위한 초법적 기구로 군국기무처 설치하였다. 자, 요거는 청일전쟁 중에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의 중심기구를 의미하죠. 1차 갑오개혁의 추진 개혁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두게 된다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 갑신정변과는 관련이 없더라. 3번, 청과 일본, 조선에 대한 상호 동등한 파병권을 명시한 조약. 이게 뭐야? 갑신정변의 결과였었던 텐진조약이죠.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의 군대가 충돌할 뻔했어요. 그래서 충돌했죠. 그래서 이후에는 철수한 다음에 파병할 때는 동등하게 하자라는 합의를 맺게 되네. 그게 텐진조약이고, 이 텐진조약을 구실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4번, 조선에 주둔하던 일본군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갑신정변의 배경을 의미하는데 갑신정변, 개화당 세력이 일으켰던 배경은 국내에 있는 일본군 가지고서 후원받아 일으키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전에 국내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으로 이동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청병력이 얼마 없을 테니까 일으키면 성공하겠지라는 믿음으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일본군이 청으로 바꾸면 맞아요. 청으로 바뀌면 맞아요. 갑신정변의 배경 발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그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 사람 말이죠. 1880년대 중반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벙커 등과 함께 내한하여 외국어를 가르쳤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1880년대 중반에 들어왔나 봐.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일을 많이 하네요.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면서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이런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위 관리들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을사늑약 후에 고종의 명을 받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전하려고 했었구나. 결국 이 사람은 미국의 특사로 파견된 미국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헐버트를 의미하죠. 헐버트는 요거 모르시면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거 왜 온 거냐면은 유경공원,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였었던 유경공원 초빙교사로 올 겁니다. 벙커, 헐버트, 길모어 이런 사람들과 올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회복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움을 주었었던 분이다. 그래서 지금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의 특사로 파견됐었으나 실패하고 이후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하기도 했었던 헐버트입니다. 자, 헐버트에 대해서는 미국의 특사 파견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들어온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경공원의 초빙교사로 들어왔었다. 하나 더, 한국에 우리나라에 세계 문물을 소개했었던 한글 저서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1번의 3인필지입니다. 헐버트가 저술했었던 글이다. 2번은 왜 틀려요? 원산학사가 아니고 유경공원으로 바꿔야 맞습니다. 3번은 누구야? 광해원 설립. 갑신정변 이후에
민실파를 치료해주고 병원을 설립했었던 미국인 바로 알렌이라는 사람이죠. 3번은 알렌입니다. 최초의 의료기관 광해원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지. 4번 개신교 선교자로서 배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예,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때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배제학당 바로 아펜젤러라는 사람의, 이화학당은 스크랜턴, 경신학교는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헐버트 많이 물어보고요. 또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베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인이죠. 베델은 무슨 신문과 관련이 있어요? 대한매일신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게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 13번 문제 보죠. 위정척사운동 표와 같이 정리합니다. 인물활동 내용과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위정척사운동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나누어서 보셨을 겁니다. 1860년대는 병인 양요 시기 때거든요. 병인 양요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무슨 주장을 했었냐. 외국과의 저렇게 무력을 통해서 통상을 요구하는 외국과는 상종할 수 없다라는 통상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주장이 이항로와 기정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1번의 내용은 최익현이 아니고요. 이항로 또는 기정진으로 가야 되고요. 활동 내용에는 일본 세력 확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프랑스 침략할 때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통상 요구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난데 1870년대예요.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전후 시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개항은 안 된다. 왜? 개항하면은 일본 놈들이 서양 물품 갖고 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 일본이 서양이 아닌데요. 아니다. 일본이 곧 서양이다. 예, 외가 곧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외양 일체론이지. 그래서 개화 반대가 아니라 개항 반대로 바꿔야 되겠고요. 이항로가 아니라 이 사람 외양 일체론 제기했던 사람은 최익현이에요.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은 미국,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되는 전후 시기니까요. 3번, 다는 1880년대인데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은 우리 것을 성리학을 지키자라는 위정척사 운동이죠. 지금 다. 자, 지금 1880년대는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때는 황준센의 조선책략이 유포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개화 정책은 안 되고 미국과의 수교 역시 안 된다라는 주장이지. 개항 반대가 아니라 개화 반대입니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건 맞아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는 황준센의 조선책략을 비판하면서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했었던 그 글이죠. 뒤에 내용은 맞는데 3번 앞에 개항이 아니고 개화입니다. 4번에 항일의병이다. 1890년대 을미사변을 계기로 위정척사운동은 의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소웅, 유인석 이런 사람들이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대해서 저항했었죠. 이들의 출신은 대부분 유생이었었다. 성리학을 지키자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발표한 단체, 다음 글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지요. 외국인들이 뭔가를 많이 뺏어가나 봐. 그게 두 번째 점에 있는 이권인가 봐요. 이권 뺏기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관파천 이후로 일단 잡아두시면 돼요.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앞에 다시 관민이 힘을 합하여 황권을 견고하게 한다. 관민이 힘을 합하자. 관민이 힘을 합하자. 관민공동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중추원 의장이 합동날이 한다. 중추원에서 결정하고 이를 의회처럼 개편하고자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독립협회의 허니육조예요.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로 만민공동회가 발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민합심 얘기가 있다. 그리고 당시는 아관파천 이후니까 이권 침탈이 크게 늘어나던 시기.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었던, 추진했었던 조직이 독립협회죠. 이 헌의육조를 발표했었던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의회로 개편해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탁지부라는 기구에서 재정 문제를 관할하고요. 예산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민주의식이 형성되는 시점이다. 이게 바로 헌의 6조의 내용이죠. 자, 독립협회의 내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일정 금액 납부하면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차별적인 이런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평등의 개념이 확산되는,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뭘 보셨어? 백정 출신이 연설하는 박성춘의 연설이죠. 그런 모습도 봤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황제권 강화, 구본 신참의 원칙. 이거는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는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죠. 뭐가요? 여기서 보시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은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더라. 자, 비슷한 게 뭐냐면은 자주 독립국가의 건설이에요. 다만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은 독립협회는 그것을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국가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었고, 독립협회는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전제군주제, 요것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존재하더라. 자, 다시 2번은 대한제국의 활동입니다. 3번 입헌군주제 확립 목적은 맞는데 일진회와 대립하였다. 이거는 애국개몽운동단체였던 헌정연구회의 활동이에요. 4번 시전 상인 주축으로 결성돼서 상권수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상인들, 시전 상인들 중심의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 활동 시기와 유사하고요. 3번에 있는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 이후인 러일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로 가보자. 다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단서가 뒤에 있죠. 토지조사 사업이죠.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기한부 신고제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토지 약탈의 목적이 강했었고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이를 계기로 많은 농민들이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몰락하게 되는 이런 계기로 작용하게 되죠. 자, 옳지 않은 것 1번. 농민의 경작권 부정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매매저당을 자유롭게 한다. 이거는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토지 관계를 근대적으로 간략히 개편하면서 토지 매매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토지 다 뺏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어요. 3번. 명의상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어쩌고저쩌고 상당수는 조선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누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소유자라면은 소유권을 인정 안 하고 총독부의 재정으로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4번에 주로 조선 대지주들이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의 결과로 사업의 결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대지주들은 협조만 잘하면 돼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은 경작권이 부정돼서 토지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던 바로 농민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16번 문제. 재심을 밑줄 친 이곳의 한인들이 전개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회영 선생 부인이 집필한 자서전, 신민회 초기 활동 및 1910년 말 이곳으로의 이주 등등등등. 신민회 초기 활동 및 1910년대 말 이주. 신민에 관련된 사람들이 1910년대 이곳으로 이주했나 봐요. 바로 어디냐?
여기죠. 어디? 서간도 지역이죠. 신민의 회원들이 서간도 또는 남만주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죠. 거기에 만든 게 삼원보, 그리고 독립운동단체,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신흥, 강습소 또는 신흥학교,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1910년대 지역별 단체를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이상설 주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서전서숙은 북간도 지방에 만들어진 교육기관입니다.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기관들. 2번에 망명정부 조직인 대한광복군정부. 자, 이건 둘을 기억하셔야 되죠. 지역과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광복군정부는 1910년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것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이 1910년대 이상설이죠. 3번 이동영, 이상용 등이 중심이 되어 경학사를 세웠다. 이동영과 이상용은 눈으로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경학사를 세웠다. 예, 1910년대 서간도 지역의 단체죠.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4번 군사훈련 목적으로 한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였다. 대조선 국민군단은요, 하와이 지역에 박용만이 만들었었던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임을 보셨을 겁니다. 예, 답은 3번.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중국 한커우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또는 우한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할 겁니다. 둘 다 같은 지역이구나 라고 수험적으로는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부대가 조직되었는데 조선민족혁명당원이래요. 총대장 황포군관학교 어쩌고 저쩌고. 부대는 대일 선전공작과 대일 유격전 수행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 중국 한커우 또는 중국 우한에서 만들어진 군대지요. 군사단체죠. 근데 대부분이 조선민족혁명당 또는 민족혁명당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민족혁명당 출신이래. 그러면 3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통합단체 김원봉 주도의 민족혁명당이 군사조직을 만들게 되지요. 그게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조직인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이죠. 조선의용대 지금 이런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본과 맞서 싸웠다. 중국 관내의 최초 군사조직을 의미합니다. 자, 답을 골라보시면은 17번에 1번에 보시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영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중이거든요. 그 단체가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바로 한국광복군 활동에서 봤어요. 한국광복군은 영국과 연합작전 및 미국과 연합을 위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1번은 한국광복군 40년대 얘기입니다. 2번, 일부 대원들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조선의용대 세력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가고 나머지가 북쪽으로 가서 화북지대, 그리고 1940년대 얘기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고 조선의용군의 주축이 되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이 아니죠, 이거는. 40년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번 유격전 펼치면서 보천보 전투 활약했다. 이거는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나오긴 좀 힘들어요. 네, 보기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 알아두자. 보천보 전투는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조국광복회 이 두 조직의 활약이에요. 1930년대 후반. 예, 만주에 있었던 사회주의 유격 투쟁자들 30년대 후반에 중반에 그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함경도 지역의 일본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이 보천보 전투다. 4번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활동했다. 조선독립동맹은 1940년대 김두봉의 조직으로서 예난 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는 조직이고, 여기 군사조직이 바로 조선의용군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한국광복군, 나머지는 조선독립동맹 산하 군사조직인 조선의용군의 주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다 지금 광복 이후의 사건이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에 광복이 있었고요. 쭉쭉쭉 가다가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여수 순천 19 사건,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건 유엔으로 넘어간 이후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아직 있죠.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이 유엔으로 넘긴 한반도 문제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유엔으로 넘긴 이후에 유엔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게 5.10 총선거예요. 5.10 총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재헌국회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가는 지금 1번은 가가 아니고 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2번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만들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나에 들어가죠. 3번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이승만이 지금 초대 대통령에 이렇게 선출된 거는 국회에서 선출된 거지. 재헌헌법인 초대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디서? 국회에서 뽑도록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재헌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 랍니다. 4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다. 이들이 선거를 관리하고 5.10 총선거를 실시하겠죠. 그래서 라가 아니라 다 위원단이 파견돼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개원을 한 겁니다. 자, 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구호가 등장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 삼선 개헌을 강행한대요. 삼선 개헌이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삼선 개헌. 대통령을 3번까지는 할 수 있게끔 헌법을 개정한다.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개헌이죠. 1960년대 후반. 바로 이게 6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6차 개헌, 3선 개헌을 하고 3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박정희는 얘기하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면서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반대편 야당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김대중이죠. 뭐라고 해요? 이번에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없을 것입니다. 하겠죠. 예. 그러면서 대립했었지. 그리고 박정희가 당선된 이후에 유신체제로 넘어가죠. 유신헌법으로. 자, 유신헌법 넘어가기 전에 삼선 개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선 개헌 시기를 골라봐라라는 거야. 삼선 개헌은 60년대 말 6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시기니까 아니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삼선 개헌 전이에요. 7.4남북 공동성명은 유신헌법 출범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7.4남북 공동성명 10월 유신 3달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이때가 1970년대 초 72년에 있었던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서 이제 독재헌법으로 가버리는 거지. 요 사이에 삼선개헌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은 그냥 내가 계속 해먹어야겠구만. 이런 생각으로 헌법을 바꾸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추신 대통령 재임 당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대통령이 77선언을 발표했대요. 77선언이 당시에 정책이다. 이건 뭐냐면은 북한과 화해 협력을 꾀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북방 외교 대원칙을 선언한다. 북방 외교. 이게 뭐냐? 당시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를 맺고 수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산권 국가들과 중국, 소련 이런 국가들과도 수교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이 되겠죠. 이 정책은 바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북방 외교 정책 그리고 7.7 선언은 북한과 화해 협력을 꾀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선언이죠. 그래서 뭐 대공산권 교역증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 공산주의 국가와도 수교하겠다라는 거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보자. 1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단독 문제 포인트로는 나오기는 힘들고요. 이거는 전두환 정권 말기인데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번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지방자치제를 부분 시행했었던 거는 노태우 정부고요. 전면 실시한 게 김영삼 정부예요. 전면 실시한 김영삼 정부 때의 지방자치제 시행이 시험에선 더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언급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분 실시면 노태우, 전면 실시면 김영삼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번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시행할 때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때의 정책이 되겠죠. 예. 총독부 건물 철거 이런 대표적인 정책이 있었지. 김영삼 정부 때. 4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자, 요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 8차 개헌 헌법에 해당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 정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유신 헌법에 해당합니다. 유신 헌법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고요. 전두환 정부 시기 때는 대통령 선거 인단이죠. 그렇게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유신 체제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7회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